반갑습니다. 저는 베스티안 병원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베스티안 병원은 화상 전문 병원입니다. 그래서 서울, 오송, 부산에 3개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서울하고 오송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어려운 이런 주제를 발표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바이오나 화학 이쪽 이과 계통의 신약 연구개발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혁신 신약 살롱이라고 신약 개발 연구자들이 모여서 하는 커뮤니티의 마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판교 쪽에서는 한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해왔었고, 오송에서는 201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학희님하고는 한 20여 년 전에 그때 같이 스터디하던 인연을 계속 연결을 해와서 이렇게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전부 다 제가 다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주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굳이 맡아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냐면, 제가 바이오 협회, 그러니까 제약협회처럼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협회에 한 15년 정도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병원에 한 7, 8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결국은 이 헬스케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각각의 입장들이 너무 틀린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약 개발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또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먼저 유명한 사람들도 치매를 걸렸죠. 대표적인 분이 이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 다음에 처칠 총리를 보면 뇌졸증상이 있었던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우리 영조께서는 루이소체 치매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의식소실이라든지 렘수면 장애 이런 것들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는 외상성으로 인한 파킨슨 치매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100만 명 시대가 됐죠. 올해 100만 명이 됐고, 65세 이상 9명 중에 1명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9명 중에 연세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치매라는 증상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도시를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조금 환자 비율이 낮았고, 전남도에서는 환자 비율이 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를 위한 관리 비용들을 1인당으로 계산해 봤더니 약 2천만 원 정도 들었고, 그리고 특이한 것이 추정 치매 환자 중에 여성이 더 높았다는 거, 그 다음에 치매 환자는 인구 비율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지금 치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하면서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치매의 종류가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주로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 이쪽 부분들만을 얘기를 하는데, 요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 질환으로 인한 또 치매가 있다는 사실을 저도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초기에 치매 증상이 나면 빨리 초기 진단을 받아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치료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치매 원인별로 질환을 보면 일단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50에서 60%, 그 다음에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한 게 한 10%, 그 다음에 혈관성 질환이 약 20에서 30%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치매가 바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인데, 여기에 또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는 게 바로 또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세에서 74세는 약 5%, 75세에서 84세까지는 13%,
85세 이상에서는 33.3% 정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MCI, 경도 인지장애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그룹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약 22%나 되더라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경도 인지장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일단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일단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세포의 산소와 포도당의 공급이 차단돼서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나타내는 치매라고 하고요. 이런 치매와 그 다음에 루이소체 치매, 앞서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치매하고는 단백질이 좀 틀립니다. 여기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개를 펴놓고 하다 보니 알파시뉴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이게 파킨슨병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치매가 루이소체 치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정신의학과 선생님께서 치매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자 치료가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인 게 있어요. 지금 그래도 완치가 가능했던 치매들이 약간 저희가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든지 혈관성 치매 외에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내과적 질환하고 우울증하고 연관된 것들은 일부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장표를 찾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단계를 7단계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치매 단계를 3단계 정도를 나눴는데 이거를 2023년도니까 이제 최근 일인데요. 뉴욕 의대에 계시는 노아 치매 연구센터의 베리 라이스버그 박사님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치매를 좀 빨리 좀 발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해서 단계를 좀 나누신 거예요. 요 3단계까지는 그냥 거의 1, 2단계는 정상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부터 치매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단계죠. 그리고 가벼운 인지 기능 변화, 요 정도 가면 지금 MCI 단계에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매에 대한 조사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단계를 지금 한 10년에서 20년 소요된다. 그 다음에 요 다음 단계 가벼운 인지기능 변화 단계는 한 7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로 들어가는 데는 2년, 그 다음에 중증도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 따라서 치료법도 많이 틀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들 자체가 대부분 다 초기에 관련되어 있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게 이제 경도인지 장애, 그 다음에 그 치매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치매 치료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치매 치료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글씨가 이렇게 작게 나온 줄 모르겠는데 제가 이 발표 자료는 그 최학희님이 만들어 놓으신 단톡방에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오시면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들이 지금 시판돼서 환자 치료에 쓰이고 있는데 대부분 약들이 초기 치매 환자에 쓰이고 있습니다. 요 밑에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도네피질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타민, 리바스티그민 요 약들이 지금 경구용 약, 먹는 약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요것들이 대부분 다 초기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 약으로 쓰이고 있는데 먹는 약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에는 3가지 다 쓰이고요. 요 도네페질 같은 경우는 혈관성 치매 그 초기 치료를 위해서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약이 치매를 치료하는 약으로 오해하시기가 쉬운데 치매가 진행되는 것들을 지연시켜주는 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1998년도쯤에 이 약들이 개발이 됐는데 그 이후로 약들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로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병이 걸리기 전으로 다시 돌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에서 좀 쓸 수 있는 약이 하나 있어요. 이게 메만틴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기전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쓰는 약과 후기에 쓰이는 것들, 약이 경구용 약으로 이렇게 개발이 돼서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 나온 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항체 치료제라고, 여러분이 아마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약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1년도에 아두카누밥이라는 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약이 생길 때는 정말 스토리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이 약이 하나 개발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FDA에도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문위원회를 이제 소집을 했죠. 그리고 약이 개발되는 동안 벌써 10년 이상 계속 연구 개발한 자료를 미국 FDA에다 냅니다. 그러면 서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페이퍼로 10,000여 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서류 검토하기만도 바빠요. 이런 데이터들을 FDA가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상당히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최초의 약들 같은 경우는 FDA 자문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FDA 자문회의가 열려가지고 11명의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여 년 이상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미국 FDA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줬습니다. 자, 이 약을 써보고 사람들한테 시판 후 임상이라고 합니다. 임상 사상을 해서 결과를 좀 가지고 보자라고 승인을 내줬죠.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제로 약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최근에는 2023년도에는 약을 자진 시장에서 철수를 한 사례가 됐고요. 그런 실패 사례를 많이 학습을 한 게 이 레카네맙이라는 치료제가 만들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지 저하 기능을 지연시키는데 27%인데 치료제로서 효과를 보였다라고 승인을 해주고 우리나라에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싼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한 1년에 비보험가로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경구용 약 같은 경우는 뭐 한 1,000원 정도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약을 개발해도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저도 이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비슷하게 지금 도나네맙이라는 약이 신약허가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엄청난 비용이 들 겁니다. 6분 남았습니까? 네, 할 건 많은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점은, 자, 신약 개발하는 사람은 신약을 비싼 돈에 팔고 싶잖아요. 근데 약을 쓰는 입장은 약값이 적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들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이프라인 6분 남았으니까 패스하고, 자, 신약 개발할 때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G 실험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임상 시험만 하고, 그렇게 각각의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고요. 파이프라인에서 일단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 동물 만지는 동물 단계 빼고 임상으로 들어가 있는 약물만 127개, 그 다음에 그래서 총 164건의 임상 시험이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알츠하이머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질병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인지기능장애라든지 신경병, 주로 이쪽을 가지고 하는데 신약 하나 개발되는데 13년, 평균 13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신약 개발이 어려운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람한테 쓰기 전에는 안전성을 먼저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을 쥐한테 먼저 실험을 해요. 대표적인 게 쥐죠. 실험 동물을 통해서 하고 이런 치매 관련된 그 동물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에도 이런 전문가분들이 알츠하이머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내에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이쪽의 단백질,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츠하이머성 치매 뭐 그런 쪽에 많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임상 단계들은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생각보다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희망만 가지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국가가 그리고 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도네피질, 아까 말씀드렸던 약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약, 경구용 먹는 약이에요. 그 약을 매일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용량, 좀 용량을 높이면 치료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장시간, 그러니까 뭐 이게 하루에 한 번 먹는 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든가 한 달에 한 번 먹는다든가 이런 서방형 제제로 해서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도 연구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완전히 지금 앞서서 다루어진 거 외에 새로운 새로운 약의 기전을 가지고 샤페론이라는 기업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바이오텍은 줄기세포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로 또 이걸 해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젠백스도 마찬가지로 신약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리바이오도 지금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특이한 점이 치료제 외에 새로운 것도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저도 이 내용을 좀 찾다가 알게 된 게 의외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를 지금 해외에서도 진행을 했고 아산병원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은 계속 같이 고민을 하고 좀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치료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PCC 네트워크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고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디지털 치료제, 이건 약간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든지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의료기기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종근당 산업에서 요양시설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런 새로운 것들이 쓰여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치료제는 제가 보기에 아직도 많이 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쓰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초기 진단을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것들을 유지하는 쪽에 초점을 많이 두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 그리고 서울이 세계에서 임상시험을 제일 많이 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도시 중에 하나가 세계 1위예요. 아무래도 큰 병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실은 치매 증상을 알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가 너무 뒤로 가서 임상시험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사업단에 가면 본인도 임상시험에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좀 적극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치매 극복을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약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싼 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가 딱 하나 걱정되는 점이 있어요. 이걸 모든 것들을 보건복지부가 다 틀어주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혁신을 나타나는 것들을 되게 어렵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새로운 기전을 찾고 새로운 치료제를 찾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치매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센터를 설명해 주신